자, 지난번 우리가 천체의 관측, 천체의 관측, 지구와 자전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그리고 태양과 달과 그리고 행성들 유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첫 회차를 좀 풀어보라고 했었습니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첫 회차의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맨눈으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망원경을 한번 준비해 볼까 싶습니다. 첫 회차 프린트의 27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망원경 생김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망원경의 문제번호 27번 정도를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일단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경통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빛을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치? 빛을 모으는데 빛을 모으는데 뭘로 모으려야 하는 거예요? 볼로 렌즈로 직광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거울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로 직광할 때는 보통 앞에서 볼록 렌즈로 직광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목 거울은 뒤쪽에서 우목한 거울이 준비되어 있겠죠. 렌즈는 빛을 굴절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로 직광하는 것을 우리는 굴절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거울은 반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것을 반사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게 아주 맞냐? 어? 내일 복사 안 해준댔잖아. 그래서 빛을 모을 때 볼록 렌즈로 이제 빛을 모으는데요. 상을 확대할 때 볼록 렌즈로 역시 상을 확대시켜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0.1입니다. 볼록 렌즈로 그러면 이 상은 뒤집어 보입니다. 이런 망원경은 테플러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로 빛을 모으는데 직광을 정합니다. 우목 렌즈로 직광을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얘는 상이 바로 서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레이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서 있는 상이다 보니까 지상 망원경이 있습니다. 지상용. 반면 테플러식은 우주 관측용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빛을 모아야 되는데 오목한 거울로 반사를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와서 한 곳에 모이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빛을 거꾸로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오게 만드는 이것이 뉴턴식입니다. 오목 거울을 준비했는데 빛이 와서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나오게 만들면 카세그렌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굴절 망원경의 장점과 단점은 반사 망원경의 장단점과 서로 반대가 됩니다. 굴절 망원경은 이 경통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안정합니다. 반면 반사 망원경은 경통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상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상이 불안정합니다. 공기의 대류 흐름에 따라서. 이해됐습니까? 반면 굴절 망원경의 단점은 꽤 많네요. 대구경
제작이 어렵습니다. 볼록 렌즈잖아요. 렌즈의 구경이 2배가 된다는 것은 부피는 8배, 질량도 8배, 무게가 8배 되겠죠. 그래서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들기도 어렵고요. 무거워집니다. 반면 반사망원경의 장점은 얼마든지 대구경 제작이 쉽다죠. 선생님 이거 거울도 커지면은 이 거울도 힘들지 않겠소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거울이 하나의 큰 거울일 필요는 없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한번 보셨잖아요. 이제 거울 여러 개가 하나로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거울을 통해서 대구경 제작도 쉽습니다. 분철망원경의 단점은 색수차가 발생합니다. 색수차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만 껐는데요. 붉은색 광선은 좀 덜 꺾이고 푸른색 광선은 좀 더 많이 꺾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차이 때문에 끝이 번져 보이는 걸 우리는 색수차라 불러요. 색수차가 발생하는 것이 굴절망원경의 최대 단점입니다. 그러면 오목거울을 이용하는 것은 색수차의 발생이 없어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관리망원경은 지상관측용으로, 테플러식은 전체관측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립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세그레인식은 경통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첫 번째 제의 문제번호 27번 쪽을 보는데요. 준서 주사고 왔나? 이 경통 밑에 가대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가대의 종류가 적중의식과 그리고 종이도식입니다. 종이도식 가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노출 주면 별빛이 지나간 길이 보이네요. 일주운동을 보겠다는 거죠. 얘는 고정식이라서 그래서 일주운동, 일주권의 운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적도의식은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망원경이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천체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훨씬 더 선명한 상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적도의식은 지구 자전에 따라서 뭐한다? 이 가대가 돌아간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장시간 노출을 해가지고 한 천체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장시간 노출 시 한 천체를 계속적으로 한 천체를 계속적으로 봅니다. 이위에 파인더라고 있네요. 파인더는 배율이 작은 망원경인데 일단 배율이 작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의 대략적인 위치를 빠르게 찾는 게 파인더가 됩니다. 우리의 망원경의 성능은
빛을 얼마나 모읍니까는 직광력이겠네요. 직광력은 당연히 구경이 클수록 요 구경 D라고 합니다. 구경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오목거울을 이용한 대구경의 직광력이 그만큼 좋거든 할 수 있습니다. 분해는 있는데요. 관측 대상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를 분해능이라는데요. 분해능은 작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분해능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구경에는 반비례하고요. 파장에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대구경 망원경은 직광력이 좋고 분해능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됐어요? 여기 우주선 우주망원경 중에 대표적인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천체를 많이 관측해내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적외선을 찍어요.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파장이 길다 보니까 구경이 커야 분해능이 좋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대능이 있네요. 배율입니다. 그죠? 배율은 포커스,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분의 포커스,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배율이 크다는 것과 분해능 세밀하게 보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인드는 배율은 작고 시야는 넓은, 알겠습니까? 파인드는 배율은 작고 시야가 대신 넓은 장점이 있죠. 정리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있잖아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입니다. 이 가시광선은 당연히 지상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건 지상 망원경으로도 얼마든지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긴 하겠습니다. 적외선 이건 지상에 잘 떨어지지 못해요. 왜 그래? 지상에 잘 안 떨어져. 왜 그래? 이게 지구의 온실가스들이 이 적외선들을 잘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은 지상에서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대표적인 적외선 직능입니다. 그러면 파장이 조금 더 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는 했는데 이 전파도 지상에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은 역시 지상 망원경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다고요. 특히 전파 망원경은 파장이 워낙 길어요. 전파 파장이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굉장히 크게, 지금 아마 최대의 전파 망원경은 중국에 있을 겁니다. 이 구경이 500m짜리라고 되고 있어요. 재밌는 건 그렇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데 이 관람하는 발걸음의 진동 때문에 제대로 지금 동작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왜 관람객 때문에 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블랙홀 사진 찍었다 했던 그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보던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요. 그것들은 여러 개의 전파망원경들을 하나로 연동시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용 안 되는데 지구 바깥에 전파망원경 3개를 이렇게 올려놔서 위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하나의 망원경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어요. 파장이 좀 더 짧은 거 같죠? 울트라바이올 자외선이나 X선이나 단말이 이것들은 지상에 안 떨어집니다. 이거 역시 어디로 올려야 된다고? 우주 망원경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찬드라 X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각종 뭐 감마레이션 파장이 더 짧고 감마선을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주로 올려야 되겠네요. 우주 망원경의 대표적인 거 하면 아무래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겠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과 일부 자외선 그리고 일부 적외선을 찍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고 나노등위 프린트 첫 회차를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풀어봤습니까? 자, 첫 회차에 질문 받겠습니다. 첫 회차가 45문제가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예, 45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사항 안 가져왔어요? 아니, 저 물리책을 들고 왔어요. 아니. 자, 뭐 1번 같이 붙어있는 두 사람들 중에서 둘 다 없다 하는 사람. 둘 다 없다. 어? 있어? 이 프린터 없다. 손들어. 프린터 없다. 손들어. 그 옆에서 같이 보고요. 알았어? 자,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설명 필요합니까? 1번 1번 문제요. 자, 첫 번째입니다. 1번입니다. 그림카는 화성의 시운동을 일정 시간 동안 14번 촬영을 했어요.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구와 화성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보았습니다. 해놨네요. 동서해놨습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8일째, 9일째, 그 다음에 10일째, 11일, 12, 13, 14 이렇습니다. 화성의 행동이 쭉 서에서 동으로 가다가 그다음 동에서 서로 갔다가 이후에 다시 서에서 동으로 가네요.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이 행동을 우리는 역행이라 했습니다. 아직은 어렵겠지만 청구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적경이 증가되는 왼손입니다.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증가되어 가다가 이후에 시계 방향으로 트는 역행하다가 다시 순행합니다.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순행, 적경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역행, 이후에 다시 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행의 한 가운데가 뭐가 된다? 층이라는 거예요. 지구와 행성, 다른 행성들 간의 공전하는 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리고요. 화성의 공전 궤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화성의 공전 궤도 B가 바로 층의 위치고 바로 요 역행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이 기간 동안 화성의 시운동에서는 두 번의 U가 있습니까 해요.
순행하다가 잠시 머무르는 유 이후에 역행하다가 또 잠시 머무르는 유 다시 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는 이쪽에서 생깁니다. 가의 5에서 9까지가 순행한다. 아니죠. 오히려 5에서 9까지가 역행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가의 11의 위치에 대응하는 근데 11이면요 위에 다시 순행하고 있어요. 그지? 오히려 역행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 정도 되겠네요. 7 정도 되겠네요. 이래서요 화성이 7의 위치에 있었을 때 충에 있습니다. B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충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충은 가장 크게 보이고 또한 보름달과 같은 방향이 있다 보니까 가장 오래 보이고 가장 밝게 보이며 그리고 심지어 역행의 최정점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1번. 문제 정리됐습니까? 7 정도 위치가 역행의 가장 정점인 충이라 했는데요. 자, 퀘스천. 어느 날 정남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정남 보름달 밤 12시라는 얘기죠. 거기에 어떤 별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화성도 보였습니다. 보름달과 같은 방향에 화성이 있다. 화성이 충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보름달과 화성을 같이 본 정남방에 이렇게 본 거 두 번 있어요. 뭐예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뭐 그렇게 큰 뭐 감흥은 없고요. 뭐 화성이는 아내하고 이제 그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여기에 딱 걸려갖고 저 밑에 보이는 게 화성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퀘스천. 보고 싶어서 그냥 거잖아. 그래요. 자, 퀘스천. 이날 밤 12시에 이렇게 찍었잖아요. 다음날 밤 12시에 찍으면 이 별과 보름달과 화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한테 다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대략 몇 도 정도 움직였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나요? 예,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요. 저 지난 시간에 영상 안 봤어요. 영상 안 봤어, 이런. 아니 옛날에 봤는데. 자, 잠깐만요. 준하. 준하. 동생 넣어놨잖아. 봤어, 안 봤어? 또 봤지? 일단 관측자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관측자입니다. 달부터 생각할게요. 달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달은 자 이거 남이고 이쪽이 동이야사 동이죠. 달은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다음날 밤 12시에 똑같은 시각에 찍었습니다. 동으로 가 있습니까? 서로 가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 있잖아요. 다음날 달은 몇 도 가 있습니까면 13도 동쪽으로 가 있습니다. 왼손 썼어요. 무슨 뜻이야? 적경이 증가하는 게야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몸으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별을 물을까 하겠습니다. 별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대로. 응? 그대로. 여기 그대로 있다고요? 아닙니다. 위로. 아니. 위로요? 1도. 1도 1도. 1도 이쪽. 어느 쪽? 이쪽. 이쪽. 왼쪽. 동의하세요? 동쪽이요. 서쪽이죠. 아니에요? 뭐예요? 별은 1도 연준동하는데요. 동에서 서쪽이죠. 연준동으로 1도 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화성은요? 왼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네, 화성은요? 오른쪽이 몇 도지? 이렇게 된다고. 서쪽. 화성 위치, 이 화성에 대해서 여기 있다 1번, 똑같은 위치에 있겠다 2번, 요거 사이에 있다 3번, 별하고 똑같이 있네 4번, 별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5번. 이쪽 벤츠 말씀 안 몇 되는 번? 거예요? 벤츠 몇 번? 몇 번? 벤츠 몇 번? 3번 3번이요. 5번? 5번? 화성이 추 위치에 있을 때 역행한다 했잖아요. 그지? 아까 여기 별들이 짱게 있었는데 7에서 8로 갔잖아. 1번. 5번. 5번이죠. 아. 이 별 사이를 동에서 서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동에서 서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여기 그거 있잖아. 여기 별들 잔뜩 있는 그 와중에 화성이 어느 쪽으로 가 있다고? 7 다음에 8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치? 서쪽으로 가 있잖아요. 낭만은 개뿔랑만 내가 이거 만들었던 이거 야 다음 달 되니까 화성 저기가 있다고 설명했어. 낭만은 개뿔. 다음 날 보름달은 저쪽으로 가 있고 내일 화성 이쪽 가 있고. 정리하세요. 정리하라 하니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없으면 옆에 좀 붙어서 같이 봐. 자, 또 다른 질문 해보죠. 몇 번 설명 필요합니까? 안 풀었어요? 자,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 갈릴레가 망원경으로 목성과 그 주변 천체들을 오랫동안 관측해서 작성 기록을 일부래요 했습니다. 목성을 보는데 목성 중에 깔짝거리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놈들의 위치가 다음날 되니까 조금씩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갈릴레이가 살았던 그 시절 천체는 하느님이 창조한 거니까
완벽한 구형을 가질 거야. 그리고 모든 천체는 지구 주위를 돌아라고 하는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즉 목성의 위성이에요. 목성의 위성, 갈릴레오가 발견한 4대 위성인데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네 가지가 목성의 4대 위성으로 갈릴레오 위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 네 개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천체들을 목성의 위성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리로 가장 먼 것을 골라라. 천체들 밝기가 같다? 그렇지 않죠. 각거리가 변하고 거의 일렬로 배열되어서 관측될 수 있겠고 목성을 기준으로 좌우 천체들 계속 왔다 갔다 변화가 있고 특정 범위 안에서만 돌고 있고 밝기가 같지는 않죠. 유로파라는 놈이 꽤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얼음. 그렇죠.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얼음 밑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먼 곳이에요. 다행히 물이 있다 하더라도 깡깡 얼어서 얼음이 됐어야 마땅할 줄 알잖아요. 근데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증거로는요. 이 유로파의 무늬가요. 조금씩 바뀌어요. 즉 이 얼음이 깨지고 물이 다시 차오들어오고 또다시 깨지고 채워들어오는 그래서 이 유로파의 모양이 조금씩 자꾸 시야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체적으로 깡깡 얼었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 밑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이오의 얘기를 이제 들고 들어가는데요. 이오는 목성을 매우 가깝게 돕니다. 그래서 가까이 돌려보니까 엄청난 기조력이 있어요. 이 이오의 표면이 계속 바뀌어요. 이오에서 화산활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구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지구 내부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오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위성이에요. 그 위성이 내부에 있는 남아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목성에 매우 가깝게 돌다 보니까 목성과의 기조력에 의해서 내부의 암석들이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만들어지고 용암이 터지고 그래서 표면이 자꾸 바뀌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유로파도 마찬가지로 목성 주위에 돌는 과정에서 목성과의 기조력을 통해서 중심부에서 마찰 열이 있을 거고 그래서 비록 바깥쪽은 얼음이라 하더라도 안쪽은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거로 그렇게 유추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중에 엔켈라두스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엔켈라두스도 역시 비슷하게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우연찮게 엔켈라두스의 표면에서 갈라지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까지 관측해봤습니다. 역시 토성의 위성인 엔켈라두스도 그 안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으니까 혹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성입니다. 물론 토성의 위성 중에 하나가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메탄 성분의 액체 바다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거기도 그러니까 메탄 에탄이라는 이제 탄소화물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직접 탐험하러 가겠죠. 자, 목성 위성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볼 때, 오이씨, 모든 게 지구 주위를 돈다 했는데 목성 주위를 도는 놈들이 있네. 그렇다면 천동설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잘 안 맞잖아. 달을 관측해보니까 달이 우두투두래. 아이, 하늘이 신이 만든 천체인데 멀쩡히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잖아. 모든 게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에서 볼 때 안쪽을 도는 금성이 있는데요. 이 금성들을 바라보면 이쪽 라인에 있는 놈들은 보름달 위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천동설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이 태양과 지구를 잇는 이 안에 금성이 공전궤도가 이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성이 공전궤도가. 그러면 이 금성이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성분 안에 있다 보니까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최대 이각을 설명하려고 태양이 이렇게 움직일 때 금성의 이게 주전원이었는데 주전원의 중심이 움직이는 이심원의 중심이 같은 각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껏해봤자 초승이나 금음 정도 수준밖에 안 보여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천체로서. 근데 보름달 위상은 천동설에서는 보름달 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천동설은 그 당시에 설명 가능한 거, 그 당시에 관측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다 맞아떨어지게 해놨습니다. 일주운동, 연주운동, 그리고 금성과 수성의 최대 이각, 그리고 행성들의 순행과 역행들을 전부 다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금성의 보름달 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요. 그 외에 아까 봤던 이런 다른 행성들에 있는 위성들이라든지 그리고 신이 만든 천체라 했던 달이 우주 투드라드라다 그런 것들도 설명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연주 시차. 연주시차는 여러분이 내신 단원에서 이제 배워야 될 텐데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별들의 위치가 6개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 주위로 지구가 2원, 2투 이렇게 6개월 간격에 보이죠. 특정 별을 바라볼 때 천구의 상에서 2원 위치에서 보이는 스타 1의 위치와 2투에서 보이는 스타 2의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그게 연주 시차가 됩니다. 전체 강은 시차고 그 절반이 연주 시차가 됩니다. 이 연주 시차가 1초가 됐을 때 요거는 별까지 거리를 우리는 1파세기라고 하자 정의 내림 거리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갈릴리 정도 시절에서도 만든 망원경으로는 분해 능이 너무 작아서 해상 확대 능이 작아서 요 정도 각거리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후대의 망원경, 대구경 망원경이 제작되면서 연주시차가 측정됐어요. 현재까지 기술로는 100분의 1초, 그래서 100파섹 정도까지의 거리까지는 연주시차를 통해서 별까지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내신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세페이지 책으로서 나올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자, 1번 문제 그리고 14번 문제 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35번. 그림은 같은 굵의 별들을 6개월 간격으로 찍은 3장의 사진을 겹쳐보았지요 했습니다. 별 A는 A' 다시 A로 왔고요. 별 B는 B, B' 그리고 다시 B로 왔어요 했네요. 이게 바로 연주시차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A'까지 얼마 걸려 했는데 0.2초 걸렸다 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A가 A 프라임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A로 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이 각거리의 전부가 시차가 되고, 그래서 연주 시차라고 하면 그것의 절반이 0.1초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연주 시차 P와 거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얘는 10파섹이라는 별까지의 거리를 A한테 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B는 어떻습니까? 근데 B는 그 절반 움직이네요. 0.1초 움직이네요. 연주자는 0.05초가 되겠고 얘는 20파섹 거리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되셨습니까? 엎어치 잔 사람 뭡니까? 실컷에 와서. 자,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스몰 m을 쓰면서 이걸 겉보기 등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A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5등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겉보기 등급 말고 진짜 밝기를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절대 등급은 별까지 10파섹 거리에 놔뒀을 때, 10파섹만큼 놔뒀을 때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딱 기가 막히게 10파섹 거리에 있네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서로 같은 타입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렇다면 별 B의 겉보기 등급은 0.5등성에 놨습니다. 당장 누가 더 밝게 보입니까? 당장 누가 더 밝게 보입니까? 숫자 작은 게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숫자가 작은 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20파섹의 거리에 있어요. 10파섹으로 가까이 당겨놓으면 더 밝게 보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더 밝게 보인다. 10파섹 거리 있을 때는 이 숫자가 더 작아 보이게 될 것이겠습니다. 맞죠? 이해됐습니까? 기억, 별 A까지의 거리는 10파섹 이하요가 되겠고요. 니은, 별 A의 절대 등급은 지금 딱 10파섹 거리 있기 때문에 별 A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별 A는 더 B보다 더 가깝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더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회차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회차 1번 그림은 두 천체망원경의 사진이다 해놨네요. 그죠? 2번 그림은 어느 날 태양, 지구, 화성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냈다. 3번 별 ABC의 절대 등급과 거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냈다. 문제하면 되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어느 정도 문제 풀면 질문 받아서 할 테니까 풀어. 야, 누가 이거 돌려놨냐?